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70년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이 3차에 걸쳐 귀환하자 황폐했던 예루살렘은 다시 활기를 찾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서 150년 전 바벨론 군인들이 모두 허물어버렸던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시 쌓아 그런대로 안전한 곳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특히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주목할 만한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그 특권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는 권한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기금을 페르시아 제국 국고에서 받아 쓸 수 있는 권한, 성전에 쓰인 동물들을 살 수 있는 권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페르시아 세금 납부로부터 면제시키는 권한, 그리고 유대 땅에서 치안 판사를 임명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고 범하는 자의 생명을 다룰 수 있게 하는 권한 등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이와 같이 놀라운 권한을 가질 수 있던 것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레미야 편지와 에스겔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회당을 통해 율법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타 민족에 비해 월등하게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그의 정을 들어줬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는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 페르시아 왕국에서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만큼 뛰어난 인재였음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의 능력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서 여전히 드러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이내에 밤에 몰래 나가 성을 탐색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의도가 반대파들에게 세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전에도 반대파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의 일을 방해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추진력 있게 성벽 건축을 시작하지만 반대파들의 방해 또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유대가 쇠약했을 때 사마리아가 큰 이득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의 회복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특히 사마리아 총독 호르 사람 사발랏은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발랏은 암몬의 총독 도비아의 도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또한 아라비아 사람 게셈도 느헤미야의 반대 세력이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코엘레 수리아 사람들까지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성벽 건축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많은 유대인을 살해하기까지 했으며 이방인들을 고용하여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을 무장시키며 일을 진행시켰고 500보마다 나파수를 두어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밤에도 공사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켰을 뿐더러 자신을 암살하라는 사람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쳤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친 후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하여 12년간 봉직하게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로 돌아가 다시 왕의 일을 1년에서 2년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떠나자 예루살렘에 다시 옛날의 문제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걱정하는 느헤미야를 위해 페르시아 왕은 느헤미야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엄격한 안식일 준수를 재차 강조하고 사발랏 딸과 결혼했던 제사장 엘리야십의 무관심 속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꾸민 방을 성전 뜰 밖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를 도로한 도비아가 일행을 데리고 그의 장인이 거하는 사마리아로 도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후에 사마리아로 도망한 도비아 일행이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의 필사본을 남깁니다. 그 히브리어 성경 필사본이 바로 사마리아 오경입니다. 이때 사마리아로 도피했던 사람들은 그린산 산 위에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신전은 후에 하스몬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와 사마리아를 정복하면서
파괴해 버립니다. 이렇게 월등한 지도자들과 함께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건설을 끝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식어갔습니다. 냉소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마음이 없고 형식적인 제사로 그 내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가 파견한 총독에게 바치는 세금을 나름대로 신경 쓰면서도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아내와 이혼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 마술, 간음, 거짓 맹세, 가난한 자와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에 대한 억압, 하나님의 11조와 재물을 도둑질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한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깨닫고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형태는 안타깝게도 위와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대화의 포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오히려 냉소적으로 시큰둥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너무나 쓸쓸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신과 중간기 40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대답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십니다. 헬라 제국과 신구약 중간사.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메디아와 바사를 통일하고 당시 근동에서 가장 부유했던 리디아를 삼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그리스인들이 이주에 살고 있는 이오니아 지방에서 해에서 동쪽으로 인도하시는 광야라 영토를 차지하고 마침내 바벨론 제국까지 점령하여 명실공히 대제국의 주인이 됩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어 리디아를 정복하기 전까지 페르시아는 시장도 없고 사치도 낭비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페르시아는 황금의 제국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이는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의 정책이었던 중한 집중화를 채택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화 정책을 펼쳐 바벨론이 여러 나라에서 끌고 왔던 포로들을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은 광활한 제국에서 각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만큼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70년간 황폐했던 예루살렘의 활성화입니다. 아버지로 부르시며 페르시아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29년간 통치했건 고레스가 죽자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는 7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정복이라는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캄비세스는 젊은 나이에 후사도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페르시아는 나라의 중진 7명 가운데 새 왕을 선출했는데 거기에서 선출된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는 왕으로 선출되기 전 이미 총독직을 경험한 노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다리오는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이미 결혼하여 여러 자식을 두었음에도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정통성을 가지기 위해 고레스의 딸 아토사를 또다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다리오 왕과 아토사와에서 태어난 장남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크레르크소세스는 페르시아식 표현으로 크샤야르사로 히브리 표현으로는 아하수에로라고 부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다리오 왕에게 왕위를 계승받기 전 12년 동안 이미 부왕으로 아버지를 보좌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아하수에로 왕 때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영토는 동쪽으로 현재 파키스탄,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쪽으로는 마게도니아, 남쪽으로는 시나이 반도를 거쳐 이집트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왕국의 길이는 대략
6,400km였고 총 면적은 480만 km였습니다. 인구는 2천여만 명에 이르며 현재 미국 대륙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영거포 그리스를 침략하러 갔다가 모든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페르시아 제국은 힘을 잃어가게 되고 결국 다리오 3세 때에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의 알렉산더에게 제국의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스 침공은 다리오 왕이 세 번째 그리고 침공은 아하수에로 왕이 한 일입니다. 다리오 왕의 첫 번째 그리스 침공은 제대로 공격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심한 폭풍으로 인해 페르시아 함대 300여 척이 침몰하고 돌아오고 맙니다. 두 번째 다리오 왕의 두 번째 그리스의 침략은 그리스에서 놀라운 승리를 안겨준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입니다. 마라톤 전투는 그리스 병사가 42,195km를 달려가 그리스의 승리를 알렸던 것을 유래로 하여 오늘날 마라톤의 기원이 된 전쟁입니다. 다리오 왕이 죽은 후 아버지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아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금 그리스도를 쳐들어가 치른 전쟁이 바로 세계 4대 해전 가운데 하나인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46개국에서 군대를 모아 1207척의 전함과 50개나 되는 노로 항진이로 특별 대형 선박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했으나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연합군에게 또 패하고 말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연합군에게 크게 패하였으나 그때까지도 지상국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그의 부하장소 마르도니우스에게 지상군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지상군마저도 폴라타이아 전투와 미칼라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살아남은 소수만이 페르시아로 돌아왔습니다. 300일에는 영화에서 아주 무시무시하게 무장한 배우가 아하수에로 왕의 역할을 연기해서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내내 저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이 에스더 남편이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레오누드는 아하수에로 왕이 4년간 그리스 원정을 마치고 돌아온 후 제위 7년 때에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의 2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의 사건이 바로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즉위한 지 20년째 자신의 친위대적 아르타바스누스에게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이야기 이후 이어지는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아하수에로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세 차례, 첫 번째 침공은 몬스터 폭풍을 맞아주었지만 세 차례에 걸친 대제국 페르시아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뭉쳐 연합을 통해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거둔 승리는 그리스에게 동지 중해의 지배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국들이 역사가 그러하듯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분배가 시작되면 이상하리만치 갑자기 다들 내전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스 제국도 아니면서 이전의 제국들이 몰락해가며 보여주었던 마지막 장면들을 그들도 따라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어쨌든 페르시아의 재침공을 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페르시아의 재침공에 대비해 기금을 마련했는데 아테네가 이 기금을 사적으로 사용해서 하면서부터 동맹국이 비난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전쟁에서도 드러났지만 그리스 도시국가들 가운데 아테네는 해군이 강했고 스파르타는 육군이 강했습니다. 특히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는 해군력이 강했던 아테네에게 큰 공이 돌아갔습니다. 때문에 다가올 전쟁에 대비한 기금에 대해서 아테네 입금이 강했던 것입니다. 페리클라스가 이 기금을 아테네 신전을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은 페르시아 군대의 침략을 아테네가 막아주는 한 그 돈은 어떻게 써도 상관없다는 논리를 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아테네가 그리스 도시국가 가운데 가장 큰 항구 도시인 고린도까지 취비하려 하자 스파르타가 비롯한 도시국가들이 맞증에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전쟁의 역사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말하며 아테네 출신 투기디데스가 이 전쟁에 대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저서를 남김으로 오늘날까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이 전쟁을 기록하며 이후 어떤 전쟁도 예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27년까지의 전쟁 기록을 상세히 저술의 역사에 남겼습니다. BC 431년에는 BC 400년까지 27년에 걸쳐 진행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마치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인 포에니 전쟁처럼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1차 단계는 스파르타의 아테네 침공입니다. 아테네는 페리클라스 지휘 아래 아테네 시를 수비하면서 스파르타에 대해 굳게 방어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아테네 시내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병은 페리클라스의 수차례 아테네 시민들의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페리클라스 맞서 죽자 아테네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1차 페레폰네스의 전쟁은 승리를 스파르타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페르폰네스의 전쟁의 2차 단계는 양측이 휴전 협정을 맺고 전쟁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테네가 시칠리아 내전에 개입했고 원정군을 보내므로 다시 큰 전쟁이 확대되어 이것이 펠로폰네스의 전쟁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특히 3자 전쟁에서는 스파르타가 아테네와 싸우느라 과거의 적이었던 페르시아를 끌어들여 페르시아의 도움으로 육전과 해전을 치르기 이른 전쟁이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아테네 성을 파괴했으며 아테네로부터 모든 함대를 빼앗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는 해전의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27년에 거친 펠로폰네스의 전쟁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와 같이 내전의 역사는 어느 때든지 늘 소모전이었으며 명분도 실리도 없고 상처만 남겼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승리를 대가로 동지 중해의 지배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펠로폰네스의 전쟁의 결과는 지중해 지역에서의 그리스 문명의 종말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리스는 스파르타에서 테베로 권력이 이동해 가다가 마게도냐의 필리포스 2세와 그의 아들 알렉산더에게 처참히 지배됩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는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아닌 헬라 제국으로 새로운 강자 앞에 모두 무릎 꿇게 됩니다.